이 사진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매미. 이 매미가 몇 년 살죠? 매미가 보통 약 3주를 산대요. 매미로서는. 이 3주를 살기 위해서, 지금 애벌레잖아요. 이 애벌레로는 몇 년 살까요? 3년에서 7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 있는 매미는 결국 3년이나 7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보는데, 오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매미가 막 울잖아요. 왜 매미가 왜 울까요?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찾으면 이 매미는 이 나무에다가 알을 낳고 바로 죽는다는 거죠. 동물의 기본적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려면 쉬울까요? 엄청 몸부림을 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보따리가 다 떨어져야 돼. 그래야 질적 변화가 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진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려면 이 애벌레에서 먹고 마시고 자랐던 그러한 찐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말라야 되고, 습기고 뭐고 다 말라야 돼. 이걸 우리 말로 표현은 인간적인 의미로 보면 업력이에요. 근데 과거의 업력이 다 떨어져야 결국은 매미는 밖으로 나오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매미는 뭐가 생기냐면 근육이 생긴대요.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그 매미는 뭐가 생기냐면 이 날개에 묻어있던 물이 다 마른대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변했다, 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의 살아온 인생을 다 감내하고 절벽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서 이제 세상 끝났다고 생겼을 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질적 변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통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고통이죠. 이 매미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자고 났으니까 내일 생긴다, 그런 건 없어.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 왜?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지, 그럼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유래 무시무적으로 쫙 돼서 여기까지 와서 나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줄 알았더니 사은님의 도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대종사님이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깨닫긴 당신이 깨달았어. 26년 동안 가찬 고행을 통해서 깨달으셨는데, 깨닫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잘나서 깨달은 줄 알았더니 부지 중에 사은의 도움이었더라. 이거 다른 말로 보여요. 내 주변 인연들이 나를 안 도와줬으면 오늘의 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우리 교도님들은 다른 건 다 몰라더라도 지금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제일로 가까이는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주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미를 놓고 설명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원불교가 생긴 지가 이제 106년이 됐는데 올 여름에 좀 굉장히 이렇게 아팠어요. 아프면서 이제 수의단원이 전부 이렇게 사퇴를 하시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몸부림이죠, 몸부림. 그런데 그렇게 수의단원이 사퇴를 했어도 교단이 밖으로 흔들리던가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 이게 뭐냐면 이게 성숙한 교단의 모습이에요. 그냥 위에서 봤을 때는
금방 뭔 일이 날 것 같지만 이것을 이루고 있는 각 교당의 교무, 각 교당의 교도님들이 너무 튼튼하게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거는 뭐였죠? 애벌레. 이거는 뭐죠? 성충. 애벌레는 어디 살죠? 땅 속에. 성충은 어디 살죠? 세상으로 날아다녀. 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딱 그랬더니 그동안의 원불교는 전부 가부장적이었어. 그래서 종법사님 말씀이라면 다 끝났어. 천하 없는 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 갖고 우리는 가족이야. 하고 온정주의로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대? 아하. 교법을 사회에서 검증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원불교만 갖고 안 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시대가 됐어. 이거는 무슨 시대? 음시대야. 이거는 무슨 시대? 양시대야. 이제 앞으로 무슨 시대가 될 것 같은가 그러더니 대중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대중의 시대. 교법의 사회화를 통해서 시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원불교를 대중화시켜라고 하는 저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훈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굉장히 교단이 흔들렸을 거예요. 종법사님도 사퇴하셨죠? 종법사님도 한번 사퇴를 하셨어. 이런 큰 사건인데 교단이 안 흔들려. 왜? 물론 저쪽 한쪽에서 굉장히 상처받은 분도 많죠. 이거는 원불교만 갖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냐? 야, 100년 역사를 한번 점검해봐라. 점검하고 어떻게 해서 음시대에서 양시대로 나가는 이러한 중요한 지점에 도래했음을 각인해라.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다룬. 그런데 여기서 딱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교서 폐기 사건의 특징이 뭔가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딱 두 줄로,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뭘로 교단이 통치를 했냐면 스승님의 경륜으로 통치를 했어. 근데 이제 이게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께까지는 이게 통했어. 네, 경륜이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대중의 공의가 생겨.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부장적 스타일에서 집단 지성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우리 회장님이나 모든 분들 다 놓고 교무들만 놓고 제가 평가를 할게요. 종교 중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교단이 어딜 것 같아요? 학력이, 평균 학력이 어딜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원불교가 제일 높습니다. 천주교는 6년 과정이에요. 대학원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원불교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과정이 자체가 달려. 그러니까 천주교는 6년을 공부하지만 학사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원불교는 다 기본이 교무가 석사. 이거는 뭐냐면 보편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그런 폐쇄성으로부터 굉장히 지성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살아온 방식이 뭐였냐면 가부장적 세상이었잖아요. 스승님의 경륜 밑에 다 가려 있었어.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이번에 돌출이 되셨어. 제가 딱 보니까 뭐냐면 앞으로는 스승님의 경륜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아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뭐냐면 대중의 공의를 어떻게 수렴하느냐예요. 대중의 공의를 그대로 수렴을 해서 경륜으로 내놔야 이게 경륜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대중의 공의를 수렴하지 않는 경륜은 고집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대중의 집단 지성이 가장 올라올 때가 언젠가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50대예요. 50대 때는 물리도 터지고요. 지혜도 그렇게 맑아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집단의 수의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50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단도 시스템이 한번 크게 바뀌려니까 아까 성충이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도님들은 사실은 교당 이야기만 하고 내 신앙 이야기만 하지 교단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쯤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달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스승님의 경륜과 대중의 공의가 충돌을 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대중의 공의를 수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용을 하신 겁니다. 그걸 뭘로 펼쳤냐면 경륜으로 펼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거기에 다 수긍을 하신 거예요.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요 시대적 요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요즘 시대적 요청의 트렌드가 뭐죠? 혁신이죠, 혁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혁신. 전주도 보면 뭐라고 써요? 무슨 도시가 제일로 커요? 혁신 도시가 제일로 커. 사람도 제일로 많이 살아. 왜 모일까요? 왜 모일까요? 아니, 전주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혁신으로 가고 싶어 해. 근데 지금은 주변적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모여. 근데 왜 혁신으로 가려고 그러죠? 새로운 게 다 있으니까 가려고 그런 거예요. 교류가 가능한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가장 높게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혁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딱 봤더니 뭐냐면 새로운 처음이래요. 내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다만 우리의 경험으로 알 뿐이야. 그러니까 내일은 뭐죠? 내일은 뭐야? 바로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내일은 새로운 거죠? 그러면 내일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을 거창하게 막 세상을 뒤집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새로운 것이고 누구나 뭐라고요? 처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죠.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접합을 하느냐. 그래서 딱 혁신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 뭐죠? 하나는 흥분이 돼. 왜냐하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와,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흥분이 되거나 두려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 혁신을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당연해. 이건 인정해야 돼. 나이를 먹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제일로 편하고 좋아.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좀 미안한 이야기로요. 전주가 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전주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 안정적이야. 그래서 바깥에서 와서 보면 딱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야, 정말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깝깝해 죽겠다 그래. 여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처음 와서 느껴보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은 정말 안정적이다. 도시가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이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쳐. 이렇게 깝깝한 데서 어떻게 사냐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도 되지만 두렵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나이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흥분과 두려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70 먹었으니까 내가 나이 먹었다 그 말은 하면 안 돼. 흥분과 두려움이 즐겁다. 수용할 만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이 신체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고가 그래. 그런데 흥분과 두려움이 정말 두렵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올드한 사람이에요. 올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 선택을 하셔야 돼. 앞으로 뭐 120년 기본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 신체적 나이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먹지만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교육을 받는 게 메타버스 교육을 받거든요. 미래사회 교당이에요. 이게 저희 교당이 정말 시스템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매덕 명식이 들어와. 원불교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큰 교당은 못해. 왜냐면 큰 교당은 기존 시스템 관리하기 바빠. 새로운 아이템을 못 내. 왜? 기존에 하던 일도 너무 버거워. 근데 저희 같은 데는 안혹하잖아요. 변화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타고나서 타고나. 이게 왜 그랬을까? 혁신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저희 교당에서 수용한 거예요. 알았던? 몰랐던. 그러니까 형태로 봤을 땐 자그마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거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로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양한 게 있어. 우리가 그동안 뭐 요가원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올린 자료들을 활용하고 이런 설교 자료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냐면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딱 들어가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영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계인이 법회를 같이 볼 수가 있어. 이제 세련이 좀 돼야 되겠죠. 많이 더.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흥분도 되고 두렵지도 않다. 그래서 새로운 걸 지금이라도 하는데 재밌다. 그러면 이거는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세상이 그런 게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뭐라고요? 올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의 개념을 지금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은 전부 어떠냐면 젊은 거예요. 젊어. 지금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보면 도읍닦기. 이 뜰판을 뛸려면요, 잘 안 뛰어져. 그러니까 여기를 탁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둥 치고 올라가죠. 이거 보셨죠?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체육대 해보면 발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지금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탁 튀어주면 여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량을 펼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가 깔리고 이러한 세상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흥분되고 즐거운 세상이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로 뭐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만 소외된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크고 멋있어 보여. 제가 어느 분이 아이고 남편이랑 사는 게 징그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혼하세요 그랬어. 교무가 이혼하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요즘은 살기 싫으면 이혼 쉽게 해. 옛날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 오죽하면 조론도 합니까? 근데 이혼 안 할 거예요. 왜? 같이 사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득이 되거든요. 사람 계산 빨라요. 의외로 빨라요. 내가 이혼을 해서 얻는 득이 많다 그러면 이혼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해요. 그 정도 계산 다 하시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오는 답답함,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좀 많아. 왜냐면 어느 때는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버리고 싶거든. 사실은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밖에 가서는 그냥 호인처럼 그러지만 아내 없으면 꼼시락꼼시락거리고 세상 답답하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에? 내가 그래 내가. 왜냐면 교무니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집에 가봐야 나 꼼짝 못해. 아니 이게 사람 살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내 입장으로 놓고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풀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온 지금 대부분의 가정의 주부나 주부들이나 남편, 그러면 남편은 안 그러니 남편도 똑같아. 뒤집어 놓고 보면 입장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봐. 속내 그대로 이야기해봐. 똑같아. 속에 임하는 게 하나씩 다 있어. 근데 이거를 잘 운용하고 견뎌온 거죠. 잘 운영하고 견뎌와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계산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 같다 싶으면 벌써 했어. 이미 했어. 근데 아무리 따져도 손해보다는 득을 보는 것 같은 게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가 보장이 됐든 보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게 법이 만들어지면 잘 될 것 같죠? 제도가 만들어지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이 세상은 누가 주도를 하냐면 사람이 주도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만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교단의 중심이고 교당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조직이에요. 조직. 그러면 사람 몸도 있고 조직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로 탁 묶어 세웠어. 이게 뭐죠? 제도예요. 제도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법.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상벌을 거기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만드는 건 뭘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보조적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로 중요해.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 세상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맞어. 제가 꼭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과학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떨어져. 그렇죠? 무게중심이 지구 중심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거우니까 떨어져. 근데 신앙적 의미는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법당에 교당에 법회 보러 온다고 그러면 이제 유혹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뭐 막걸리 한 잔에 뭐 부침개에서 먹으면 죄라고 그러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그랬죠? 핑계가 생겨. 아, 오늘 하루 쉴까? 근데 더 좋아. 뭐가 있어? 코로나 몇 단계? 4단계. 교당 안 가도 된대. 아마 오늘 교무님이 유튜브로 보내줄 거야. 갈등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이 사람이잖아요. 자, 제가 그대로 여기다 그려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지 말자가 뭐예요? 저항 세력. 하자가 뭐예요? 추진 세력.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싸움을 합니다. 아까 비가 오니까 가지 말자 뭐라고요? 저항 세력.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일요일인데 내가 가서 법회는 봐야지. 무슨 세력? 추진 세력.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순간순간 인생을 놓고 평생 이걸 갖고 싸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딱 보니까 방바닥 귀신이 나를 딱 붙잡고 앉아서 놓아줘 안 놓아줘? 안 놓아줘. 그러면 법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바닥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바닥 귀신이 나를 꽉 잡고 못 가게 해. 그 핑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귀신 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저항 세력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추진 세력과 이것을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저항 세력이 끊임없이 싸움을 해.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사람은 무슨 힘이 강한 거예요? 추진 세력이 강한 거예요.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 강한 거예요? 저항 세력이 강한 거예요. 우리 사막 8조에서 보면 사연사조, 진행사조 그러죠. 진행사조는 뭐죠? 신과 분과 의와 성. 사연사조는 뭐죠?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사연사조겠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진행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돼. 순간순간도 해야 되고 어떤 일 당했을 때도 해야 돼.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해야 돼.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특정한 병이 걸려서 사람은 안 죽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병이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왜 죽는가 그랬더니 내가 이 병한테 졌다고 생각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를 하면 죽는데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죽는다네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뭐가 있어요? 저항 세력이 있어. 근데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추진 세력이 강하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사람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참 원불교 이제 수의단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포커스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뭐죠? 어떻게 원불교를 살려낼 것인가 그거죠. 근데 어떻게 원불교를 살려낸다라는 거는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교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세력과 저항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면 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근데 수의단을 하실 분들이 없대. 교무들이 무슨 권력 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신대. 근데 더 그것은 원불교 수의단 제도에서 보면 후보가 사퇴할 수가 없어. 예, 사퇴할 수가 없게 해놨어, 법으로.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숙제가 돼버렸어요. 숙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선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06년 수의단 선거라면 이제 임기가 3년이거든요. 왜냐면 그 잔여 임기만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게 이제 수의단에서 교단 운영의 방식을 잘 하고, 근데 그 다음에 3년이 이제 3년 후에 다시 또 선거를 또 해야 돼. 왜냐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6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3년을 하시고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잔여 임기만 이제 수의단이 새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투표에 참석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회장님은 대상 안 되십니다. 예, 왜냐하면은 선거인단은 대체적으로 교구 임원들이에요. 예, 교구 임원을 역임하실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회장님들도 일부는 되는데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무들도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후보 선택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교무님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다른 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화 활성화를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교무님이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참고로 올려놨는데, 교원 제2절 수의단에 보면 수의단이 할 일이에요. 할 일이 11가지로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어. 처음 보셨죠? 우리 교도님들 뭐 교원 볼 일이 없죠. 근데 그럴 때 딱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교원 제 42조 수의단에는 교단 최고 결의 기관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수의단원은, 선거로 선출된 수의단원은 뭐라고? 최상위 뭐래요? 교화단이야. 그러니까 수의단이 존재하는 목적을 여기다 정확히 밝혀놨어요. 결국 뭐 하자고요? 교화하자고. 대중과 함께.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변절이 됐어. 막 이 최상위 교화단으로 이렇게 교화만 열심히 하자고 게 아니라 기관장들을 많이 맡으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수의단원이 권력처럼 보여졌어. 이게 이제 싫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리하자. 왜냐하면 기관장들은 우리 법에도 나와 있지 않냐. 지자본이 그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장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대 총장, 수의단은 아니어도 된다 이거요. 그러면 학교를 운영을 제일 잘하실 분이 총장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단원이 역할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교단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도님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무가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아, 그 말이 저 말이고, 그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단에 대한 애정도 좀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항 세력과 추진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취해서를 할까? 졸탁동시라고 그랬어요.
졸딱동시가 뭐냐면 옛날에 그 닭이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을 품고 있으면 21일 동안 알을 품고 있다가 이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입을 쪽 내밀면 이 소리를 듣고 어미가 콕 쪼아줘요. 그러면 부리와 부리가 탁 마주치면서 뭐가 되면 알이 깨지면서 부화가 된다. 이게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적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사를 할 때는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그래서 선가에서는 뭐냐면 당하즉시라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시제에 딱 맞냐 안 맞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내일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보고 결정을 하냐면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내 양심에 걸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아마도 이 세 가지를 결정의 기준으로 딱 놓고 추사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대산종사님의 이 공가를 살피는 세 가지 생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시작. 빈공영사로 나의 본의를 잃는 생활인가? 선공부사로 대의를 잡는 생활인가? 지공무사로 순전히 공을 위한 생활인가? 빈공영사라는 건 뭐예요? 공을 빙자해서 사사로움을 취하는 거.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많이 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공을 빙자해서 사사로움을 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선공무사. 일이 딱 닥쳤어. 그러면 선공,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에 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공무사. 그러한 것이 공이 지극해. 갖고 사사로움이 없이. 우리가 조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리이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리이타보다는 굉장히 위의 이야기죠. 그래서 공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생활을 나날이 살피고 살아라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 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하여 벼슬을 맡았던 황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의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마음에 생기시면서 어디에 대중을 삼고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저항 세력에 맞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삼. 그리고 아까 선택의 시간이 오면 졸탁동시라든가 또는 당하즉시라든가 또는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늘 복족족하고 해족족한 삶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